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임신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요. 한 그룹에는 소음을 들려주고 한 그룹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란 쥐들의 뇌신경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다고 합니다.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져서 머리가 좋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클래식 음악의 파동이 뇌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우리 아이는 태교 기간 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지 못했는데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오늘부터라도 클래식 갤러리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함께 해주시는 클래식 갤러리의 가족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분은요. 모델 박돌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클래식 음악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서희태 선생님 부부께서는 모두 음악을 하시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래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그 예술을 하고 있어요. 네. 큰 아이는 음악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미술을 하는데 뭐 다른 학업보다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줬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1993년도였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36명의 학생을 두고 이 학생들을 IQ 테스트를 하기 전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학생들에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소나타를 들려주고 또 한 그룹은 그냥 대기했던 상태에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IQ 테스트를 했던 그룹에서 평균 점수가 무려 9점이나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룹에서 평균 점수가 9점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런 연구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이 특히나 모차르트 음악이 뇌신경을 자극을 하고 또 머리를 맑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머리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 그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그 찬반 양론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면만 본다면은 충분히 음악이 우리의 뇌를 자극을 하고 좋은 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모차르트 음악인가요? 네, 모차르트 마음이 음악. 급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모차르트 음악을 하기 전에 네. 모차르트 음악이 왜 머리를 좋게 하냐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왜 굳이 네. 모차르트일까요? 꼭 아셔야 되는 건데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대부분 다 소나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왜 소나타 형식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모차르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중학교 음악 책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나타 형식이라고 분명히 들어보신 기억은 나실 많이 거예요. 들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이거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음악 형식인데 쉽게 말하면 A, B, A. A가 두 개 있죠. 네. 네. 제15와 전개부와 재현부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중에 제15와 재현부가 같은 음악 이걸 소나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게 제15라고 하면은 네.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또 다시. 똑같이 같은 멜로디가 네.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의 음악을 쉽게 말하면 소나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음악이 왜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네,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반복되는 이 멜로디 속에서 마음의 편안을 느끼고 또 내가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음악이 뇌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이 머리를 좋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그 머리를 좋게 한다는 모차르트 음악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네. 라우다테 도미눔입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네. 네. 모차르트의 곡이라고 하니까 더 귀를 세우시면서 감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프라노 고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라우다테 도미눔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소프라노 고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라우다테 도미눔 감상해 봤는데요. 참 아름다운 곡이네요. 그렇죠? 네, 들으면서 정말 저는 소프라노 가수가 아름답고 네. 정말 환상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뭔가 노래가 같이 가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가사도 좀 좋잖아요. 일단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주님을 찬양하라 뭐 네. 이런 가사이니까 그런 가사 때문에 더 편안한 마음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의 정식 명칭은 굉장히 좀 깁니다. 좀 복잡해요. 네. Vespere Solemnes de Confessore. 기네요. 토요일 넘버 339번. 네. 이런 문제가 바로 클래식 음악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큰 문제네요. 네, 큰 네. 문제죠. 다 외래어의 또 번호 이게 문제인데 이런 저 제목을 외운다는 것 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구도자의 장엄한 저녁 기도 또는 저녁 예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곡은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5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지막 5번째 곡이 지금 우리가 감상한 라우다테 도미눔인데 이 라우다테 도미눔은 정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칸타빌레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음악이다. 이 칸타빌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 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 찬양곡에 보면은 칸타빌레 칸타빌레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래하듯이. 그래서 이 음악은 정말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노래하듯이 부르는 음악 네. 그런 음악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쾌헬 넘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KV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쾌헬 페사이크니스란 말이어서 쾌헬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정리하면서 그 번호를 붙인 거예요. 페사이크니스는 기호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 쾌헬이 붙인 번호 339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상한 이 곡입니다. 네, 쾌일은 네. 왜 번호를 붙여가지고 또 머리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죠. 만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은 뭐 5곡으로 이루어진 곡 가운데 마지막 곡인데 네. 가사 전체가 한마디로 시편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 곡은 시편 117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네. 가사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가사로 계속되는데 사실은 이게 성가곡, 과거의 성가곡 또는 기도송이잖아요. 네. 이런 특히나 저녁 시간에 드리는 이런 기도송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송은 과거에는 외부로 유출을 불가능하게 했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어서 우리만 즐기겠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음악을 외부로 유출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11살이었던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그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는 네. 성당이 네. 있거든요. 거길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 성가곡, 기도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무려 이 음악이 길이가 10분 남짓한 곡이고 9개 성부의 합창곡이에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창곡은 4개 성부, 소프라노, 네. 알토, 테너, 베이스 4개 성부인데 9개 성부의 그것도 2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 10분이나 되는 음악을 한 번 듣고 밖에 나와서 그대로 필사해서 악보를 썼다는 거죠.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담고 나와서 이야. 우리는 전화번호 하나 잠깐 듣고 그거 메모하려고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힘들죠. 그래서 모차르트를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꼽고 인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추정하는 IQ 지수는 약 240에서 250 정도였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음악들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과거부터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참 좋은 일 했다는 생각 들죠. 듣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네. 그 곡을 다 외워서 듣는 순간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저는 또 이 곡 내부에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네. 베스페레 솔레네. 네, 솔레네스. 네, 솔레네스. 베스페레 발음이 솔레네스. 어려운 어려워요. 발음이죠. 이게 뭐 쉬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혀 걱정하지 말고 베스페레 솔레네스. 베스페레 솔레네. 예. 오늘 하나 배웠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는 특히나 구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8번의 기도를 의무적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 뜰 무렵 그리고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8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감상하는 이 라우다테 도미눔은 바로 해질 무렵에 드리는 그런 기도에 들어가는 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질 무렵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명상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음악. 그렇기 때문에 더 멜로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칸타빌레한 그리고 유려하고 흐르는 듯한 음악, 그런 음악들로 작곡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음악들이고, 주로 이제 많은 시편의 기도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 제목 그대로 해질녘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곡이 흐른다면 아마 나의 모든 죄를 진짜 스스럼 없이 꺼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서 그냥 성가곡인 셈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모차트가 이런 곡을 많이 작곡했나요? 모차르트는 정말 많은 곡을 작곡한 다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모차르트가 종교곡을 그렇게 많이 쓴 작곡가는 또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모차르트의 종교곡들 보면은 정말 유명한 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엑술타테 유빌라테라고 하는 곡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잘 어떤 곡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알렐루야라는 곡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멜로디거든요. 그리고 아베 베룸 코르푸스 아베 아베 그리고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크레눅스 메세라고 하는 대관식 미사, 그리고 그로세 메세라고 해서 아주 큰, 그로세는 말이 독일 말로 크다는 뜻인데 대미사곡. 네. 그리고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유작으로 남겼던 다 쓰지 못하고 죽었던 레퀴엠, 진혼곡이라고 그러죠. 유명하죠.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소품들로서도 종교곡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곡들이 모차르트의 종교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 곡 한 곡이 네. 정말 다 완성도가 뛰어났나 봐요. 네.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런 한 곡 한 곡 듣다가 보면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보면 나도 신을 만나고 싶다. 그렇죠. 네네. 정말 이 아름다운 곡을 찬양받을 사람이 찬양받을 자가 누굴까라고 그렇죠. 해서 네.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곡들을 이곳에서라도 좀 많이 저는 들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곡들이 더 가치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시간 나신다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런 모차르트의 유명한 종교 음악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곡은요. 그 레퀴엠을 너무 좋아해요. 이 음악은 사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다스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진혼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음악적인 양식을 떠나서 이 음악은 너무나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네. 첫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죽이기 위해서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네.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살리에리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혼곡을 의뢰한 백작인데요.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모차르트 죽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그 배경에 이 진혼곡이 계속 깔려서 나오는데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신 분들은 아마 진혼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시간 나신다면 정말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잡고 큐티를 한다던가 기도의 네. 시간을 갖는 게 힘들겠지만요. 영화 한 편, 음악 한 곡 듣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참 많은 것을 저희에게 전달해주는 곡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사실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사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 들으면서 한번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네. 다시 한번 네. 하네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곡을 저희에게 네.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만나본 김에요. 소프라노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Libertà
네, 클래식 갤러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소프라노 고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울게 하소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제가 영화 파리넬리 네,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가수가 이렇게 부를 때 자기는 울지 못하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울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네. 그런 장면이 회상되면서 네. 그런 간절한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각자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네.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파리넬리 때문에도 그렇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럼요. 법한 네. 멜로디의 제목이지만 네.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CF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요. 네. 가장 유명한 클래식 순위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곡인데 이 곡은 바로크 오페라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하는 핸델의 리날도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곡입니다. 리날도라고 하는 오페라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십자군 전쟁 때의 이야기인데 리날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네. 그 장군에게는 알미네라라고 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이 적군 시리아에 붙잡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르미다라고 하는 적군의 그 진영에 붙잡혀 있으면서 시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나 정말 울고 싶어, 나 울게 정말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이 리날도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핸델이 정말 유명해지는 그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오페라로 리날도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리고 곡 자체가 네. 가장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파리넬리라는 영화에 이 음악이 삽입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고 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죠. 네. 네. 당대에 리날도라는 오페라가 많은 사랑을 받았나 봐요. 당대부터 이제 이 곡이 1711년에 이 오페라가 완성이 되었고 초연이 되었는데 네. 이 오페라로 인해서 핸델이라는 사람은 워낙 독일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귀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품이 리날도. 그렇다면은 리날도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당대에도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곡은 후세에까지 많은 그렇죠. 명성을 얻고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곡이 또 소프라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워낙 명성이 높은 곡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 곡을 부르면 관객들의 반응이 그래요. 아, 나 아는 곡이야. 대부분 다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아는 곡이 나올 때 얼마나 반가워하나요? 감동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소프라노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관객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니까 당연히 소프라노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빠질 수 없는 곡이고요. 또 그 성악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여서 소프라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곡이긴 하죠. 네. 박들선 씨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좀 궁금한 게 학창 네. 시절부터 핸델이 뭐 음악의 어머니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듣잖아요. 네. 저도 들었고 시험 네. 문제에 답도 썼던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왜 음악의 어머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바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핸델을 바흐의 아내로 생각을 하는 여자인 줄 알고.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두 분 다 남성이어서 어떤 부부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같은 독일에 태어났지만 바흐는 아이젠하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네. 핸델은 할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두 사람의 명성은 이미 그 당대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왜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가 되었냐? 그것은 의외로 좀 간단한 내용인데요.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음악이 가장 꽃을 피웠던 것은 바로 그 다음 대인 고전 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시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맨틱, 낭만 시대에서 클래식 음악이 정말 꽃을 피웠거든요. 이런 음악사적으로 이런 연결을 시켜둔 두 사람이 바로 바흐와 핸델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강하죠. 네. 좀 역동적이고 네. 정확하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여성들은 어떤가요? 반면 좀 더 서정적이고 예민하달까요? 화려하고. 네. 세밀하다고 하나요? 좀 네, 이렇게 섬세하죠. 섬세하고 또 부드럽고 네. 그렇잖아요. 네. 음악적으로 그래요. 아. 바흐의 음악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구조감이 뚜렷한 반면 핸델의 음악은 굉장히 부드럽고 대중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표현할 때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불리는지 막 이해가 되는데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시간에 이런 걸 알려줬더라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또 재미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 네.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네. 바흐란 사람의 성격과 핸델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무척이나 많이 달랐어요. 네. 지금 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데 활동하는 것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바흐는 태어난 아이젠하크라는 곳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일생을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다 종교적인 곡들이고 오랫동안 그 교회의 음악가로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종교 음악을 작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핸델은 반면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더 자유분방했나요? 자유분방했죠. 너무나 자유분방을 해서 이 사람은 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결국은 또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으로 귀화를 하고 오. 또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사생활도 좀 문란했었어요. 바흐는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죠. 무려 2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죠. 네. 예, 부인은 두 번 있었어요. 뭐 다음에 제가 바흐를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런데 핸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핸델은 굉장히 대식가로도 유명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핸델이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많은 음식을 주문했었습니다. 뭐 샐러드도 주문하고 수프도 주문하고 또 뭐 메인 디시도 주문하고 뭐 많은 음식들 메인 디시도 여러 개를 주문하고 이러니까 이걸 서빙하는 그 사람이 와서 같이 드실 분은 언제 오시나요? 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핸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대식가여서 우리가 핸델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핸델의 얼굴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얼굴이 두툼하니 네. 살이 좀 이렇게 많은 어머니처럼. 네. 네, 그런 사람이 또 핸델이었고 네. 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그 모차르트를 얘기하면서 모차르트 작품 번호를 정리한 사람은 쾨헬이라 그래서 네. 네. 쾨헬 베르사이크니스, 쾨헬 넘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흐의 음악, 핸델 음악도 정리한 거에 따라서 다른 작품 번호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바흐는 BWV라고 씁니다. 이거는 네. 바흐 Werke Verzeichnis. 쉽게 말하면 바흐 작품 번호, 목록. 핸델은 HWV, 핸델 Werke Verzeichnis, 핸델 작품 작품 목록. 이런 식으로 써놔서 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작품 번호를 그냥 넘버 하나에서 통일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정리한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작품에 따라서 또 정리한 방법들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클래식 음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정말 거기에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들어서 익숙하시고 아, 나 이 노래 알아라고만 하셔도 클래식에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함께했던 아름다운 두 곡 충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 갤러리 오늘은요, 맑고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소프라노 음악 두 곡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어떠셨어요? 다른 것보다 저는 신 앞에 서 있는 제가 참 아름다울 수 있구나. 네. 네, 그게 상상이 되어지면서 네. 음악은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 사람의 목소리만한 악기가 또 있을까? 정말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많은 성악가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떨 것인가 그게 대충 이렇게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 악기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또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 특히나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듣기 참 좋았었고요. 아무튼 두 곡의 곡 정말 감상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받은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과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언어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 발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말 대신 음악으로 한번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평온한 한 주 보내시고요. 더 좋은 음악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